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은입니다. 네, 오늘은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6월 14일 월요일 뉴스부터 챙겨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 광주 재개발 지역 붕괴 참사 소식입니다. 붕괴 건물 철거를 맡았던 한솔기업 관계자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이 고압 살수기 사다리차 2대를 더 투입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철거 업체 측은 물을 잔뜩 흡수한 흑산의 압력이 커지면서 이 건물 붕괴로 이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대산업개발 측은 철거 업체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정확한 내용은 경찰 수사에서 밝히겠다고 반박했습니다. 경찰은 평소보다 많은 물이 뿌려진 건 사실이라며 시공사와 철거업체의 주장이 엇갈리는 지점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채널A 취재 결과 광주 철거 공사 과정에서 이상한 점을 거듭 발견했습니다. 자격이 떨어지는 업체가 참여했다는 의혹인데요. 광주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공사는 다원 ENC가 수주했으나 백솔건설에 재하청을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백솔건설은 성면 해체 면허를 빌린 무자격 업체인 것으로 드러났고요. 다원 ENC는 지난해 고용노동부의 안전성 평가에서 C등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성면은 발암 물질인데다가 기술력과 안전도를 평가해 등급을 매기는데 C등급은 밑에서 두 번째 단계입니다. 실제로 해당 업체는 지난 3년 동안 공공입찰 실적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불법 재하도급 과정에서 지분 나누기나 이면 계약 등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해당 업체들을 상대로 압수한 자료를 분석 중입니다. 이달 초 과천 정부청사 부지에 4천 가구를 짓겠다는 계획이 주민 반발로 변경이 되자 다른 공급 예정지에서도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이 마포구 서부면허시험장과 상암 DMC 일대, 서울의료원 부지 등에서도 개발 계획을 두고 주민 반발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데요. 특히 노원구에서는 구청장 주민 소환이 추진 중인데 이 정부의 태릉골프장 공급 대책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태릉골프장 부지는 지난해 8.4 부동산 대책에서 신규 택지 개발 계획에 포함돼 이 10,000가구 공급이 예고됐었습니다. 그러나 노원구는 최근 태릉골프장 공급 계획의 절반인 5,000가구로 줄여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지만 주민들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교통 대책부터 마련하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이 갈등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공급 계획을 후퇴한 첫 사례가 나오면서 이 조율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전북에서 백신 5명분을 한 사람에게 접종한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지난 10일 전북 부안군의 한 병원에서 얀센 백신을 맞은 뒤 고열과 호흡곤란에 시달린 30대 남성 A씨는 다음날 놀랄 만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얀센 백신 접종량이 0.5ml인데 병원에서 확인해 보니까 실제로는 이보다 많은 3ml를 접종했다는 겁니다. 얀센 백신은 한 병을 5명이 나눠 맞아야 하는데 이를 한 사람이 모두 맞았고 이런 사람이 총 5명이나 된다는 겁니다. 전라북도는 얀센 백신 접종이 최소 잔여형 주사기가 아닌 일반 주사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백신 접종을 일반 주사기와 혼동했을 가능성을 두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현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신규 확진자는 13일 0시 기준 452명이고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13일 0시 기준 38만 6천여 명이 1차 접종을 완료했고 11만 7천여 명이 2차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날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주말부터 한여름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주의 시작인 오늘 전국의 하늘 표정 대체로 흐리겠는데요. 전국 해안에는 오전까지 짙은 안개가 낄 예정입니다. 차량 운행하실 때 추돌 사고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기온 보시면 오늘 아침 최저 기온 16도에서 21도, 최고 기온은 21도에서 31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낮 동안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이 끼겠지만 여전히 자외선 강하니까요. 자외선 차단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6월 14일 월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된 월요일 행복한 아침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방송인 박수림 씨, 이정수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건우 기자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은 자동차 소식부터 간다고요? 네, 오늘 좀 무거운 소식 말고 가벼운 얘기로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좋아요. 먼저 사진 준비했거든요. 네. 보시죠. 뭐야? 바로 이 사진입니다. 뭐가 있나요? 삼겹살 같은데? 그쵸. 주행 위에 중인 차로 보이는데? 네가 왜 거기 서 있어? 그러니까. 장 봤구나. 아, 근데 올려놓으면 위에 깜빡했구나. 잘 보면은 쌈장도 있어요. 진짜? 근데 저것도 안타까운데 제가 아시는 분은 아버님께서 네. 휴게소에 잠깐 들렸다가 어머니를 두고 출발한 적이 있거든요. 아이고, 슬프다. 아니 근데 월요일에 출근할 때 보면요. 네. 서류 뭉치 이렇게 위에다 뒀다가 이렇게 코너 돌 때 확 쏟아지는 달리는 경우 거. 있죠. 영화다, 이거. 맞아요. 커피 같은 거. 맞아. 커피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고. 그건 좀 낫다. 네. 그 계란 한 판 있잖아. 네. 그 트로피 올려놓고 애부터 실어야지 애 실어놓고 그냥 출발하는 거야. 계란 다 아이고. 엎어지고 냄새 나고 그런 네. 경우도 있잖아. 저는 휴대전화를 올려놓고 출발해서 그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했더니 고속도로에 있었던 적이 있어요. 결국엔 잃어버렸죠. 아이고. 저도 뭐 여기 그 양쪽에 콜라 올려놓고 네. 그냥 출발해서 이렇게 촥 운전하고 딱 갔는데 옆에서 끈적끈적. 영화다, 영화? 예. 원래 옆에 사람들 저 뭐야 이러고 있는데 뭐야 진짜 근데 우리 콜라였어. 아니 근데 다들 경험이 있네요. 하나씩 있죠. 네. 네. 맞습니다. 진짜 요즘 이렇게 그 재밌는 일도 많지만 정말 차량 세계를 보면은 아주 귀가 솔깃해지는 소비자들이 아주 관심이 번쩍 뜨이는 그런 소식이 많습니다. 바로 전기차에 관한 내용입니다. 네, 뭐 세계적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고성능 전기차에 관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근데 그냥 전기차는 저희가 잘 알고 있는데 그렇죠. 고성능 고성능. 전기차는 뭐예요? 그러니까 성능이 정말 많이 좋아진 거죠. 그러니까 한 번 충전으로 예전에는 뭐 한 100km 정도 남짓 갔다면 이제는 뭐 기본 400km, 뭐 500km 이렇게 가는 것도 가능하고요. 또 기능과 디자인 면에서도 아주 업그레이드된 그런 차량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전 세계 전기 자동차 판매 올해는 한 294만 대로 1년 전보다 400% 이상 성장을 했거든요. 올해는 이제 더 성장할 전망이라고 네. 합니다. 전기차 시장이 성장한다는 건 그만큼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다는 거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몇몇 기업에서 독점적으로 이렇게 판매했단 말이에요. 생산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선택할 폭이 좁았잖아요. 근데 다양한 모델이 출시된다고요? 요즘은 진짜 많은 회사들이 전기차를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까지 500여 종이 또 출시될 예정이라고요. 와. 그만큼 이제 소비자 선택의 폭이 정말 넓어지게 되는 거예요. 네. 기존에는 T사의 독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네. 다양한 업체에서 이제 네. 이 전기차 업종에 뛰어들면서 굉장히 다양해지고 또 양적으로 또 질적으로 막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사실 T사를 또 빼놓을 수는 네. 없어요. 네. 그렇다고. 네, 이번에 중형 SUV 신모델을 내놨는데요. 이게 최장 505km까지 주행이 가능한 아주 긴 롱레인지 트림 모델까지 있다고 합니다. 네. 대박인데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400km 되는데. 450, 400. 그러면은 와, 한 번 충전이나 부산까지 그냥 간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 긴 거리도 가는데 순발력도 좋다. 있습니다. 예. 보통 이제 제로백이라고 하거든요. 0km에서 시속 100km까지 얼마나 빠른 시간에 도달하느냐. 이게 3.7초밖에 걸리지 않는 그래요? 와. 고성능이라고. 그 국내 고성능 전기차는 어떤 거예요, 도대체? 지난 4월에 월드 프리미어 행사를 한 국내 전기차가 있습니다. 사전 계약 하루 만에 2만 3천 대 넘게 판매가 돼서요. T사의 1년치 실적을 한 번에 기록을 했다고 하루 하는데요. 만에? 3천 대 한정으로 유럽에서 먼저 사전 계약을 했는데 그것도 네. 완판이 됐다고. 네. 대박. 국내 전기차에 뛰어난 장점이 있으니까 그렇죠. 유럽에서 뭐 사전 계약도 완판하고 또 엄청난 물량의 이 사전 계약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요. 소비자들이 해당 차량을 선택한 이유는 뭘까요? 이 차량 진짜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국내 H사의 I 모델인데요. 이 차량 1회 충전 거리가 400km를 넘습니다. 그리고 특히 충전 18분 만에 80%까지 충전이 되니까 오, 충전 빠르네요. 속도도 엄청 빠르죠. 5분 충전으로 100km 주행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이게 충전 속도나 사실 주유 속도나 크게 차이가 없다고 봐도 무방할 그러네. 것 같습니다. 대박이네요. 전기차의 가장 불편한 점이 충전 시간이잖아요. 근데 당연하죠. 이게 거의 뭐
주유 시간이랑 비슷한데요. 5분에 100km면 지금 사고 싶은데? 지금 해요. 지금 나갔다 지금 갔다 와요. 같이 가시죠. 네. 근데 이게 사실 주유 속도보다도 더 좋은 거 또 실내 공간입니다. 사실 요즘 실내 공간에도 관심 많으신 분들 많잖아요. 차박 때문에. 네. 제가 실제로 이제 시승을 해보니까 차체가 그냥 중형 SUV 정도 수준인데 실내는 대형이더라고요. 실내 공간이 정말 넓어서 네. 2열에는 성인 남자들이 한 3명이 타도 괜찮을 정도의 아주 넓은 공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맞아. 그런가 하면 국내 자동차 기업 K사에서 첫 전용 전기차를 공개했다고요. 네, 바로 장예인 아나운서가 좋아하는 고성능 모델입니다. 네, 이 모델인데요. 한 번 충전으로 475km 주행이 가능하고요. 네. 특히 이 차량은 전용 전기차 플랫폼인 eGMP를 장착한 브랜드의 첫 전용 전기차입니다. 고성능 버전까지 함께 공개가 됐습니다. 고성능 모델의 제로백 시간이 국내에서 가장 짧다 그러는데 몇 초예요? 이 드래그 레이스 영상이 정말 화제였거든요. 국내외 유수의 스포츠카 회사들하고 드래그 레이싱을 했는데 네. 이게 고성능 모델이 3.5초로 되게 빨랐습니다. 이게 국내 자동차 역사상 가장 빠른 제로백 기록이거든요. 네. 기존 H사의 N9 모델처럼 이제 스피드를 즐기고 좀 스포티한 주행을 추구하는 젊은 층에게 아주 어필할 수 있는 면이죠. 국내 중형 차량도 전기차 라인을 선보였다고요? 네, 요즘 인기가 많은 이제 고급 브랜드에서 출시가 됐어요. 네. 그전에는 이제 CUV나 SUV 같은 형태가 주였다면 이번에는 세단으로 나왔습니다. 세단. 네. 실내 디자인을 살펴보면요. 친환경 소재에 걸맞게 시트 색상은 이제 소나무에서 추출한 염료를 이용을 했고요. 오. 또 내부 문틀은 원목 자재를 사용해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그렸다고 합니다. 디테일한 요소들까지도 환경적인 부분도 네. 생각을 한 건데요. 기능적인 면은 어때요? 빠지지 않죠. 네. 한 번 충전으로 최대 427km를 주행을 할 수 있고요. 또 전륜, 후륜 개별 모터를 탑재해서 4륜 구동 방식으로 주행이 됩니다. 그래서 최대 출력은 272kW, 거기에 멀티 급속 충전 시스템까지 탑재가 돼 있습니다. 예. 저도 차 바꿀 때가 됐는데 바꿔. 네, 전기 자동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여러분의 세금 고민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세금 상식 알쓸세상입니다. 이기영 세무사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경 세무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세금 상식을 꽁투로 만나봅니까? 자, 꽁투 갑니다. 아들 역할 이정수 씨 해주시고 세입자 역할은 장혜인 씨가 하고요. 엄마이자 건물주 역할은 제가 합니다. 좋겠다. 사연 속으로 가시죠. 오랫동안 살던 집을 허물고 그 자리에 빌라를 지어 본의 아니게 건물주가 됐습니다. 돈이 많아서 건물을 올렸냐고요? 아니요. 집 주변이 너무나도 건물을 올리다 보니까 우리 집만 놔둘 수 없어서 울며 겨자 먹기로 했던 거죠. 그런데 건물주가 돼도 좋은 건 하나도 없더라고요. 각종 세금만 더 낼 뿐 내 손에 돈이 들어오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아이고 이거 세상에. 이번에 또 세금이 오른다고? 아이고 이놈의 건물을 아주 그냥 돈 잡아먹는 귀신이야 진짜. 진짜. 정말 엄마 그러면은 그거 팔아서 그 돈 놔줘. 이놈아 신문 좀 봐, 신문 좀 봐봐라. 이거 팔아봐야 뭐 그 양도 소득세인지 뭔지 세금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어. 재산이라고는 딸랑 이 빌라 하나인데 이거 팔아가지고 세금 내고 쪽박 찰래? 그러면 전셋집들은 다 월세로 그냥 돌리는 거지. 엄마 월세로 돌려갖고 월세를 날 줘. 어머, 그런 방법이 있었네. 아이고 세상에. 아주 우리 아들 진이었었다. 천재다, 천재. 아이고 좋아. 그렇다면 오르는 세금을 감당하려면 어쩔 수 없이 전세금을 올리든가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악역을 자처하고 세입자들을 괴롭힐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내가 이 집을 월세로 돌리고 싶은데 보증금 1,500에 월 50으로
갑자기 집을 월세로 돌린다고요? 내가 사정이 좀 있어. 응, 아가씨 조만간 계약 끝났잖아. 그러니까 재계약하려면 월세로 계약을 좀 바꾸자. 아이, 사모님 이건 아니죠. 이렇게 갑자기 통보하시면 저는 어떡하라고요. 아이 뭐 내가 그쪽 사정까지 알아야 할 건 없고. 아무튼 집을 빼든지 월세로 돌려서 재계약하든지 알았어 해. 사모님 진짜 그렇게 안 받는데 자꾸 이러시면 저 계약갱신 청구권 그거 행사할 거예요. 뭐? 계약 뭐? 갱신 청구권. 계약 기갱신 승부. 아가씨 그러지 말고 알고 보면 나도 다 사정이 있어. 저기 월세가 어려우면 내가 위로금 줄 테니까 다른 집 알아봐요. 이사 비용도 내가 다 줄게. 짜장면도 시켜주고. 대신 그 계약 갱신 청구권 쓰지 말고 내가 빌라만 가졌지 완전 깡통이야.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금 낼 돈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아가씨 노인네 사정 좀 봐줘라. 응? 오르는 세금을 감당하려니 어쩔 수 없이 임대료를 올릴 수밖에 없는데 사정 모르는 사람들은 집주인은 제가 나쁘다고 하네요. 임대료를 올릴 수밖에 없는 제 상황을 좀 이해해 주세요. 네. 변변하네요. 지난해 7월부터 시행이 된 거예요. 네, 임대차법, 임차인이나 임대인이나 다 힘들다고. 맞아요. 네. 아니, 오죽하면 진짜 미친 임대료라는 얘기까지 맞아. 나오겠어요. 네. 진짜로 그 많은 사람들이 전세를 월세로 또 전환하려는 추세도 가속화되고 있고요. 네, 개정된 임대차법이 시행이 되는데 임대료가 상승하고 앞서 꽁트 보신 것처럼 전세를 월세로 돌리려는 이유들이 뭘까요? 바로 주택 임대차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 새로운 규제들이 지금 한꺼번에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예, 이달 1일부터 적용되는 강화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가 대표적인데요. 네. 우선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이 종합부동산세 일반세율이 올해부터 기존 0.5부터 2.7%였던 게 0.6부터 3%까지 올랐고요. 그리고 3주택 이상 또는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자 이상인 경우는 기존 0.6에서부터 3.2%까지였던 게 1.2부터 6.0%까지 인상이 되었습니다. 최 문사님 몇 %% 올랐다 그러면 감이 안 잡혀요. 좀 쉽게 설명해 주세요. 제가 한 번에 와닿게 한 번에 말씀드릴게요. 와닿게. 네, 수림님이 만약에 네. 공시지가 10억 원의 주택 세 채를 보유하고 있다면 좋다. 2020년도에는 종합부동산세를 3,549만 6천 원 정도를 내셨을 겁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종부세가 인상이 됐잖아요. 그럼 올해 세금을요. 7,257만 6천 원을 납부를 하셔야 돼요. 거의 두 배네. 두 배가 넘는 거예요. 네. 3,500만 원에다가 7,200만 원이면 두 배 이상 오른 어마어마하죠. 거잖아. 예, 감이 그럼요. 확 오른데 그냥. 뒤통수 맞은 느낌이지. 아니 그러니까 그렇죠. 아까 그게 그거군요. 그러니까 세금이 2배 정도로 올랐으니까 네. 전세로 놔두지 않고 월세로 월세로 바꿔서 바꾼다. 그거 모아가지고 세금 내겠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뭐 종부세만 오르겠습니까? 양도세도 중과되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집주인들이 세입자에게 이걸 전가를 한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서울 답심리와 경기도의 아파트를 보유한 박모 씨의 사례를 보면 임대 기간 만료를 앞둔 세입자에게 위로금을 지급을 할 테니까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하지 말고 나가달라고 부탁한 상황이라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새로운 세입자에게는 앞으로 더 커질 종부세 부담까지 계산을 해서 임대료를 받을 계획이다. 뭐 이런 사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계약 만료 앞둔 집주인 같은 경우는 다음 세입자부터는 당연히 월세로 돌릴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전세보다는 매달 이 현금을 받을 수 있는 월세가 당연히 수익 창출면에서 유리하잖아요. 네. 예, 특히 매년 종부세와 재산세를 내야 되는 이 집주인들의 입장에서는 금리가 낮은 이 상황에서 거액의 전세보증금을 받는 것보다는 당연히 매월 현금으로 받아서 이 돈으로 세금을 낼 수 있는 월세로 전환하는 것이 훨씬 유리한 거죠. 예, 저희 이번에 이 사례가 서울의 개포동과 서초동의 30평대 아파트를 보유한 74세 엄모 씨께서는 네. 올해 종부세 부담이 너무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오는 9월 보증금 7억 원에 새놓은 서초동 아파트를 전세가 만료가 되면 반전세로 전환을 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그 보증금은 현재 5억 원에 150만 원 정도의 이 월세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예. 우선 9월까지는 조금 네. 시간이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바꿀지 여부는 지금 고민 중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임대차 3법 중에서 또 전월세 신고제 이것도 6월 1일부터인가 시행이 됐잖아요. 그거 설명 좀 맞아요. 해주세요. 예, 전월세 신고제가 지난 7월에 개정된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올해 6월 1일부터 전세나 월세를 계약할 경우에
계약일로부터 30일 내로 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그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건데요. 이 내용은 전세 보증금이 6천만 원 이상이거나 아니면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반드시 신고를 하라는 내용입니다. 네, 뭐 간혹 신고하면 세금 더 내야 될까봐 허위를 신고하거나 신고를 꺼리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거 신고 안 하거나 그러면 또 처벌받죠. 아, 그럼 무조건 네. 무조건 받습니다. 예, 허위 신고는 무조건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가 되고요. 그리고 미신고의 경우는 미신고 기간과 또 전월세 보증금 규모에 따라서 최소 4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차등 부과가 된다고 합니다. 이 법은 1년의 계도 기간을 거친 후에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고 하니까요. 무조건 허위 신고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전월세 신고제가 세입자 입장에서도 마냥 그 좋은 게 아니라면서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증금이나 월세가 소액인 경우에는 임대계약 후 임차인들이 따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지금까지 특별한 세금에 대해서도 또 신경을 안 썼던 임대인분들은 이 전월세 신고제로 인해서 이 세원이 고스란히 노출이 되는 거죠. 그러면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당연히 뭐 임대료 상승은 어쩔 수 없는 수순입니다. 예. 실제로 임대인들 모이는 인터넷 카페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 얼마를 올려야 되는지 정확한 뭐 계산 방법 같은 거 알려달라는 글들이 막 올라온대요. 네. 맞습니다. 뭐 절세를 위해 뭐 실력 있는 세무사를 소개시켜달라는 글도 심심치 않게 보이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기영! 아니 근데 이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이 되면 집주인들의 주택 임대 소득이 드러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세금이 부과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부부를 기준으로 봤을 때 주택의 기준 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는 1주택자거나 네. 2주택 이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 주택 임대로 인한 소득의 과세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주택 임대 소득 세금도 뭐 과세 대상이 있다고 하던데요? 네, 표를 보시면서 네. 제가 주택수에 따라 과세가 되는 기준이 다름을 설명을 드릴게요. 네. 예, 주택의 기준은 부부합산입니다. 기준 시가가 9억 원이 초과하는 1주택자 또는 2주택자의 경우는 월세 수익에 대해서만 과세 대상 소득이 되고요. 그러나 3주택 이상자의 경우는 월세 수익에서 추가로 3억 원을 초과한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계산한 금액도 과세 대상 소득으로 봅니다. 주택 임대 소득 과세 대상 판단할 때 주택 수가 소유 주택 수인지 아니면 임대 수인지 이게 저는 너무 헷갈려요. 그렇죠. 네. 근데 우선 주택임대소득의 과세 대상 여부는요. 본인과 배우자의 소유 주택을 합산해서 판단을 하고요. 즉 주택수는 소유 주택수를 판단하고 부부가 기준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2주택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주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입차인으로부터 관리비라든지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받을 경우에 이것도 그 임대료 뭐 이런 데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세금 낼 때? 통상적으로 납부하는 그러니까 일정 금액이면 이 관리비도 월세 수입에 이제 포함이 합산이 돼야 합니다. 네. 하지만 공공요금처럼 정산이 이루어지는 공과금은 합산을 하지 않습니다. 아하. 그럼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한 신고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주택임대소득은 소득세법에서 사업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같이 신고 납부를 하셔야 하고요. 예, 주택임대 총수익 금액이 2천만 원을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세율 15.4%인 분리과세 중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주택임대 총수익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무조건 다른 종합과세 대상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네, 그러면 주택임대 총수익금이 2천만 원 이하일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에 어느 쪽이 더 유리할까요? 정말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아, 그래요? 예, 이거는 주택에 소요된 비용이나 다른 소득 금액 등 이 납세자의 상황마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것이 유리한지를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우선 이런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예상세액을 비교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네. 뭐 거의 소득이 없고 주택 임대 소득만 있는 경우는 합산을 하시는 게 보통 유리한 경우가 많고 반대로 주택임대 소득 외에 타소득이 있으신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하시는 게 유리한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근데 임대 소득을 그 분리과세가 아니라 종합 합산과세를 신고하면 여기에 약간 허점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주택임대소득은 종합합산을 2천만 원을 넘으면 넘어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 합산을 하는 게 아니고 전체 소득에 대해서 합산을 하기 때문에 이 2천만 원이 조금을 넘었는데도 세금을 폭탄을 맞는 경우가 많아요. 예, 우선 제가 아는 지인 같은 경우는 네. 근로소득과
이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 40만 원이 있었습니다. 2천만 40. 예, 그런데 분리과세와 합산과세를 자기가 그냥 선택이 가능하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로 이 세금 계산을 했는데 분리과세를 선택했을 때와 합산과세를 선택했을 때 세금 차이가 200만 원이 넘었어요. 예, 나는 과세 기준에 단지 40만 원이 넘었을 뿐인데 이 세금의 추가가 몇 배 차이가 난다는 건 그렇죠. 좀 문제가 문제가 있지 있죠. 않나 싶습니다. 네. 주택 임대업을 등록한 경우에는 어떻게 좀 할인이 좀 됩니까? 네,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모두 주택임대 사업을 등록하신 경우에는 임대소득에 대해서 세액 감면을 좀 받으실 수가 있고요. 예,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신고 시 이 필요경비와 기본공제 우대가 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구체적인 세제 혜택 같은 경우는 국세청 누리집을 참고하시거나 홈택스 사이트를 참고하셔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참 제가 들으면서 드는 생각은요. 네. 참 세무사들도 고생이겠다. 요 몇 년 세법이 너무 바뀌니까 살이 찌찌 빠지더라고요. 참 공부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세금 관련 부분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주간에 있었던 핫 이슈부터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뭐부터 갈까요? 네, 이 사진 좀 아찔한 사진입니다. 뜻을 알고 보면은 사진으로 먼저 보시죠. 네. 바로 이 사진이거든요. 뭐요? 아니, 문 뜯어놓은 거예요? 야, 도어록인데? 네, 네. 심지어 뜯긴 것 좀 같은데요? 반쯤 뜯겨 나갔어요. 진짜? 뭐예요? 뭐야? 이게 뭐야? 무슨 일 때문에 저렇게 뜯겨나간 거예요? 지난달 22일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네. 사진 하나 더 준비했거든요. 이거 보면 더 무서워요. 보시죠. 그 오, 고장났을 뭐야, 때 뭐야, 뭐야, 뜯는 뭐야. 건가? 저 빠루 아니에요, 빠루? 그러니까요. 정식 명칭은 노루발 장돌이라는 연장입니다. 연장. 그러니까 저 연장으로 도어록을 뜯었다는 거잖아요. 와, 뭐 대체 왜 이런 거래요? 이 사건 주말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57살 김 씨가 무섭다. 운동을 다녀와서 집에서 혼자 쉬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문 밖에서 어머. 엄청 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네. 옆집에서 공사를 하나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소리를 잘 들어보니까 본인 집 현관문에서 들리는 소리였다고 합니다. 너무 무서워. 그래서 김 씨가 그 누구요? 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네. 그래서 후다닥 도망갔다는 거예요. 아니, 누군가 강제로 문을 열려고 했고, 안에서 인기척이 나니까 도망갔다? 그렇죠. 무슨 원한에 의한 거예요? 원한이 있지 않고서 남의 집 도우라고 왜 뜯어? 그리고 그러니까. 아까 연장 봤잖아요. 네. 아까 노루발 뭐 장돌이 네, 뭐 노루발 장돌. 곡괭이 막 네. 무섭소. 그런 걸 이용해서 막 뜯은 거 아니에요? 야, 그러면 집주인분 이거 보고 엄청 충격받았겠는데요? 그렇죠. 뭐 누군가 자신의 집 안에 연장을 이용해서 들어오려고 했고 또 그 연장을 버려두고 갔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네. 그래서 김 씨가 경찰에 신고하고 아파트 관리실에서 CCTV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와.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네. 이 사진도 네.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바로 이 사진이에요. 어머머머. 당시 CCTV 화면인데요. 좋겠다. 저 푸른색 옷 입은 남성 연장 갖고 엘리베이터 타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네. 마스크도 쓰지 않고 있어서 여러 CCTV에 얼굴이 명확하게 나오는데요. CCTV로 이 남성의 동선을 따라가 보니까 네. 같은 날 이 집을 2번이나 다녀갔어요. 마스크도 안 쓰고. 번이면 이거 당당하게. 계획적인 거네. 그러네요. 범행을 딱 계획하고. 정황상 그럴 수밖에 없죠. 네. 네. 용의자는 아침에 일찍 한 번, 또 범행 1시간 전에는 초인종도 눌렀습니다. 네? 빈집인지 확인한 걸로 추측할 수 있죠. 당시 김 씨는 누군가 초인종을 눌렀고 인터폰에 모르는 남성의 얼굴이 보여서 문을 안 집에 열었다. 아무도 없는 척을 없는 했대요. 것처럼. 없는 척을 하니까 이 남성이 아파트 단지 밖에 둔 차량에서 이 연장들을 그래요. 빈집인지 아닌지 확인을 한 그렇지, 다음에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거네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네. 하지만 남성의 이제 범행 수법 보면은 단지 빈집을 털려고 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정황들도 있습니다. 그래요? 보통 이제 빈집 털이 언제 많이 하죠? 집이 비어 있을 때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렇죠. 주말보다 당연히 평일에 많이 할 수밖에 평일에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주말이었고요. 또 이렇게 연장을 이용한 범죄는 90년대에 되게 좀 옛날 시절의 유행이었던 시끄럽잖아요. 범죄 저기다 수법이에요. 보면. 근데 이게 안에 있는 사람하고
이 아는 사이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게. 그러니까 사실 이제 원한 관계라고 하면 네. 면식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그런데 네. 또 아는 사이는 아니었대요. 모르는 그래요? 사람이에요. 예, 모르는 사람. 자, 이런 범죄, 이거는 어떤 범죄 혐의가 적용이 될까요? 근데 의외로 이 도락을 좀 부숴도 되는지 질문이 많이 받아요, 제가. 네. 예를 들어서 남편이 술 먹고 늦게 들어왔더니 아내가 그냥 비밀번호 바꿔버린 거예요. 남편이 이거 부수고 들어가도 되느냐? 네. 아니면 뭐 별거 중에 뭐 남편이 이제 문을 잠갔는데 이거 부수고 들어가도 되느냐? 굉장히 질문을 많이 받는데 이게 원칙적으로는 재물 손괴죄가 됩니다. 도로 또 굉장히 비싸잖아요. 이걸 부수고 그렇죠. 들어가면 재물 손괴죄가 돼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 원의 벌금형에 처질 수가 있고요. 만약에 망치 같은 걸로 도구를 이용해서 부쉈다가 뭐 위험한 물건이기 때문에 가중처벌되거든요. 그래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질 수 있습니다. 그 만약에 도록을 부수고 침입할 의도가 있었다. 그러면 어떤 혐의가 적용돼요? 범인이 이제 어떤 목적으로 들어가려고 했는지, 예를 들어서 들어가서 절도를 하려고 했는지, 성범죄를 하려고 했는지, 이런 그 목적과 그 이후의 행위에 따라서 혐의가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지금 이 사건에서는 이 범인이 들어가서 뭘 하려고 했는지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단정을 지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노루발 장돌이 이런 흉기를 가지고 이렇게 침입을 해서 어떤 그 사실상의 평온을 깨뜨린 정도에 이르렀다라고 하면 특수 주거 침입죄가 성립을 하게 되고요. 이 죄는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아니 우리 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서워요. 아유, 그럼. 그렇죠. 근데 이 사건 엿새 만에 용의자가 또 체포가 됐다고요. 네. 다행이네, 그래도. 그러니까요. 네. 경찰이 31일 쯤에? 31일 날 그렇죠. 용의자 A 씨를 붙잡아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내가 무슨 행동을 한 것인지 기억이 나질 않는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하고요. 이에 대해서 경찰은 원한 관계보다 이 정신과 치료 이력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다라고 맞아. 했습니다. 아니, 범인을 잡아서 이건 다행인데, 맞아요. 범의 의도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했는지 그게 또 궁금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 뭔가요? 네, 두 번째 소식도 황당한 사건인데요. 강남 논현동의 한 버스 정류장 인근 쓰레기통에 현금이 막 찢어진 채 버려져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냥 버려진 것도 아니고 찢어서 버렸다고 하던데. 이거 그거네, 그거야. 그 왜 전단지 중에 그 현금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그거 그거 진짜 알아요. 버렸겠죠. 그럼 현금이 그거겠지, 아니라? 그거겠지. 그러면 좋겠지만 진짜 현금이었습니다. 진짜요? 이 쓰레기통 안에 자그마치 100만 원의 현금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이구. 너무 그래요? 아까워요. 강남 한복판에 있는 쓰레기통에 현금 100만 원이 찢겨진 채 발견이 됐어요. 네, 지난 19일 논현동의 한 버스 정류장 인근 쓰레기통에서 5만 원권, 만 원권, 5천 원권, 1천 원권 이렇게 진짜네. 지폐 100여 장과 통장이 야. 여러 조각으로 찢겨지는 크게 훼손된 상태로 발견이 됐습니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 훼손된 지폐 일부 복구를 했는데요. 2시간 넘게 지폐 조각을 이어 붙였대요. 이 중에 한 58만 원 정도는 원래 모습으로 복구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 나머지 돈은 끝내 복구를 하지 못했대요. 그래요? 너무 아까워요. 이게 갈기갈기 찢어졌기 때문에 그거 조각 맞추는 거 쉽지 않거든요. 아유, 고생하셨네. 근데 네. 왜 그랬대? 왜 찢었대? 그러니까. 문제 지폐를 버린 사람 50대 여성 A씨였습니다. 이 A씨 경찰 조사에서 네. 가족과 싸운 뒤에 욱하는 마음에 지폐를 찢은 뒤에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어허. 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야, 그거 진짜 우리한테 버리지 그냥. 그렇지. 진짜 플렉스했네요. 근데 네. 이게 저 지폐를 훼손하면은 처벌받지 않아요? 맞다. 네, 흔히 화폐를 훼손하면 처벌받는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 네네. 많으시죠. 근데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인 게 그래요? 화폐 중에서도 주화, 그러니까 동전을 훼손했을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만 지금 현행법에 동전. 있습니다. 주화를요, 허락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녹이거나 압착시켜서 훼손을 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통화를 고의로 훼손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가 있지만 고의가 아니라 좀 실수로 아니면 욱해서 이렇게 해서 단순히 이제 훼손된 경우에 사실 처벌 규정이 마땅치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처벌하기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폐를 훼손한 거에 대한 처벌은 없는 거예요? 지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훼손할 경우, 이제 특히 위조나 변조할 경우에는 당연히 처벌이 되는데 네. 역시 뭐 낙서를 하거나 접거나 찢는 거는 그거에 대해서 마땅히 또 처벌하기 좀 어렵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A 씨는 처벌을 피했겠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딱히 처벌할 만한 어떤 규정이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이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지폐
지폐를 만약에 한꺼번에 굉장히 많이 훼손을 했다고 하면 네. 이 재물손괴죄의 적용을 고려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재물손괴죄라고 하는 것은 고의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못 쓰게 만들어서 그렇죠.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을 하는 그런 범죄인데,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양이 그렇게 재물손괴죄의 어떤 재물에 해당할 만큼 많았다고 볼지도 좀 의문이고, 무엇보다도 이게 타인 소유가 아니라 자기 소유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처벌이 좀 마땅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아, 그런데 듣기로는 본인 소유의 돈을 훼손했는데 처벌받은 사례가 있다고 하던데요? 2010년에 발생한 사건인데 네. 여러분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안 10원짜리. 10원짜리. 요즘 10원이네. 구통하고 이게 신통한데 네. 자 이걸 잘 보면 이제 구리로 만들어졌거든요. 구리와 아연학교 이게 학금인데 네. 구리 가격이 폭등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일당이 어떻게 했냐면 이 10원짜리 동전을 7억 원어치로 구입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10원인데 이게 원재료 값은 20원에 30원이에요. 남는다 생각해서 네. 이거를 이제 얼마에 구입했느냐? 15원에서 18원에 7억 원어치를 구입했어요. 네. 와, 그러면 10원짜리 동전을 15원에서 18원을 주고 산 건데 그렇게 해도 남으니까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이거를 10원짜리 동전을 그렇게 많이 모았으면은 은행에서도 굉장히 좀 의심했을 텐데. 심하죠. 저도 이제 방송 준비하려고 10원짜리 찾을 때는 없더라고요. 편의점에서 겨우 구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뭐 은행이라든지 이제 슈퍼마켓 돌면서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아, 내가 집에 장식용으로 좀 이걸 구입한다. 그렇게 해서 5천만 개를 구입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구리게 1만 4천 개를 만들어가지고 팔았는데 무려 이득액이 12억 원에. 그래요? 그러면 이 일당을 어떻게 처벌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데 2010년에는 처벌 규정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본인 소유잖아요. 본인이 내 내가 10원짜리 내 그걸 녹여가지고 만든다는데 무슨 문제냐. 그래서 처벌할 수가 없어가지고 단순 폐기물 관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었는데 워낙 이런 일이 성행하다 보니까 이제 그 법이 생겼거든요. 한국은행법에 네. 이렇게 이제 주화를 녹여가지고 판매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게 돼 있어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인데 너무 그 법 규정이 약하잖아요. 약해. 그래서 이런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유. 많이 노력했네. 그러니까요. 그걸 죄 모아서 녹여서 와, 구리로 만들어서 팔아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애쓴다, 애써. 12억 12억을 벌었어. 버는 거니까. 근데 그 그래서 당시엔 이제 처벌 규정이 없어. 네, 한국은행에서 새롭게 이제 만들었거든요. 네, 조그맣게 그렇죠. 만들어가지고 네네. 요거는 이제 구리가 이제 비율이 낮아가지고 네. 이제 지금은 이제 이런 일이 많이 줄어들어 갑니다. 근데 아까 이제 지폐가 막 훼손된 얘기 들었잖아요. 근데 그 훼손된 지폐 가져가면은 그거 바꿔줘요. 어떻게 새 지폐로? 근데 이제 뭐 불에 타거나 아니면 이제 세탁에 잘못 넣거나 해서 훼손된 이제 그 지폐 같은 경우에는 이제 4분의 3 이상이면 전액 교환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4분의 3 미만에서 5분의 2 이상이면은 반액을 이제 교환해 주고요. 그 미만이면 이제 아예 무효화 될 수가 있는데 그래서 혹시 이제 본인이 지폐가 손상이 되면 이제 경미한 손상 같은 경우는 각 지점에 가면 이제 교환이 되고요. 만약에 심각하게 손상이 되면 한국은행 본부에 찾아가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근데 옛날 어르신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장판 밑에다가 돈을 이렇게 넣어놓기도 한단 말이에요. 다림질. 그게 네. 필려고 그랬나? 아무튼 근데 그러다가 이제 습기 때문에 상할 수도 있는데 요것도 교환됩니까? 곰팡이 실제 핀 거? 사례가 있어요. 그래요? 전북에 사는 김모 씨가 이 스티로폼 상자에 현금을 차곡차곡 모아서 2,800만 원이나 모은 거예요. 그래서 매일 이렇게 열어보면서 행복해 하셨겠죠. 네. 어느 날 이렇게 좀 지나서 열어봤더니 세상에 이 지폐가 습기와 곰팡이 때문에 망가져 있었대요. 이분이 이걸 3일 동안 한국은행에 가가지고 2,800만 원 전액을 새 것으로 교체를 했다고 합니다. 한국은행이 작년 한 해에만 6억 5천만 장 가까이 손상된 화폐가 있었다고 밝혔거든요. 액수로는 4조 7천억 원. 버린 돈이 4조 7천억 원이면 와 그거 놔주면 너무 좋은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돈을 버린 거거든요. 버린 돈인데 지폐의 주요 손상 사유는 뭐였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게 아버님, 어머님들이 아유 이거 우리 아들이 주신 거예요. 이거 바닥에 잘 깔아놔야지 쓰게 하시는데 요게 장판 및 눌림, 습기에 의한 부패가 요게 86,700장으로 가장 많았어요. 그 다음으로 많았던 게 화재로 인한 훼손, 그 다음에 세탁기 투입 같은 맞아, 부주의가 많았습니다. 예.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네. 뭐 잘못해놓고 밭 싸서 거기다 묻어라. 아니, 실제로 지난번에 뭐 이렇게 맞아, 팠는데 맞아. 거기서 막 돈다발이 나오는 나오는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러지 마세요. 곰팡이 있으니까 은행에 맡기세요. 네. 왜 그러세요? 자, 이번에는 네. 사건, 사고를 법의 관점에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법이 알고 싶다.
법이 알고 싶다. 첫 번째 사연입니다. 네, 첫 번째 사연은요. 요거 밧줄 사냥입니다. 밧줄 사냥인데 무서워요. 밧줄 사냥? 사자 멧돼지. 이런 거 밧줄로. 그래 멧돼지 이런 거면 멧돼지. 차라리 동물 밧줄 사냥이면 네. 좋겠다. 아, 동물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볼까요? 네? 배달 기사를? 그렇죠. 예, 어떤 사연인지 배달 기사 역할은 이정수 씨, 아파트 경비원 역할은 이재용 님이 하시고요. 동네 주민 역할은 제가 하겠습니다. 이 사연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사연 속으로 가시죠. 여러분, 제 사연 좀 들어주세요. 여러분이 자주 시키는 배달 음식, 저는 그 음식을 배달하는 배달 기사입니다. 아무리 이 집 저 집 다닌다지만 제가 바이러스 덩어리도 아닌데 저를 두고 사람들은 말을 막 할 때가 있습니다. 아, 자기야, 이 엘리베이터 타지 말고 저기 화물 엘리베이터 타시면 안 돼요? 사람들 따는 엘리베이터 철가방이 웬 말이야, 냄새나 진짜. 사모님 이거 치킨이에요. 그 음식물 쓰레기 아니고요. 불결한 것도 아니고요. 그 음식이에요. 그 화물 엘리베이터 이사하느라고 못 쓰더라고요. 제가 탈 수가 없어요. 아, 그게 계단 있잖아요. 계단 운동대 되고 얼마나 좋아. 아유, 요즘 젊은 사람들 너무 쉽게 돈 벌려고 해요. 냄새. 엘리베이터 못하게 하는 건 이젠 서럽지 않습니다. 아예 아파트 입구에서부터 배달통을 들고 걸어오라는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생명인 배달기사가 무겁고 뜨거운 음식을 들고 어떻게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경비 아저씨 모르게 몰래 배달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잡았네. 이 녀석. 내가 오토바이 진입 금지라고 했어 안 했어? 아니 아저씨, 내가 쥐도 아니고 길에다가 이렇게 밧줄 트랩을 놓으면 어떡해요? 아니 네가 요리조리 숨어 다니니까 그랬잖아. 나도 피곤해. 배달 오토바이가 단지 안에 다닌다고 입주민들이 얼마나 항의하는지 알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저씨 오토바이 지나가는데 이렇게 밧줄 당겨요. 아유 죽을 뻔했잖아요. 아저씨 고소할 거예요. 대체 배달기사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밧줄 트랩까지 만들어서 쥐 잡듯이 잡겠다는 걸까요? 신속청약 배달을 위해 노력하는 저희를 왜 이렇게 못마땅해 하시는 겁니까? 전 정말 억울합니다. 무서워 너무하지 않아요? 너무 아니, 정말? 배달 기사를 잡으려고 밧줄까지 설치. 이거는 좀 너무했는데 이게 어떤 이러다. 사연입니까? 네, 이게 온라인 커뮤니티에 알려져서 화제가 됐던 사연인데요. 지난 3일 오후 경기도 구리시의 한 아파트에서 진입로에서 배달기사 A씨가 자신이 몰던 오토바이 줄에 걸려서 넘어졌다고 합니다. 오토바이가 줄에 걸려 넘어진다는 게 이게 가능해요? 바닥에 줄이 놓여 있었다면 문제가 없었겠죠. 네. 하지만 A씨의 동료의 말에 따르면 A씨가 지상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진입하던 중에 네. 하얀색 줄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목에 걸려서 넘어졌대요. 그리고 오토바이가 들어가는 순간 경비원이 줄을 잡아당겼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글은 배달기사 때려잡는 아파트 밧줄 트랩이라는 제목으로 일파만파 퍼졌죠. 근데 이게 사고 전에 배달기사랑 경비원분이랑 뭐 약간 신랑이가 있었다고. 네, 이날 A씨가 이렇게 배달을 위해서 아파트로 진입을 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어린이들이 마침 단지에서 많이 뛰어놀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경비원 B씨는 이걸 제지를 하려고 했죠. A씨는 경비원 B씨를 무시하고 단지로 진입해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다가 진출입로에서 B씨가 설치한 줄 앞에 오토바이를 멈춰 세웠습니다, 일단. 그리고 두 사람이 잠깐 언쟁을 벌였고 배달기사 A씨가 용무가 급하다면서 출발을 하려는 순간 줄에 걸려서 넘어진 거죠. 네. 그래서 아파트 측에서 이번 일에 대해서 해명을 했다고요. 당연히 이제 비난이 들끓을 수밖에 네. 없잖아요. 그래서 경찰과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배달 오토바이의 진입을 막기 위해 밧줄을 매단 것은 맞다. 네. 하지만 일부러 잡아당긴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또 이 배달기사 A씨가 밧줄을 인지했지만 오토바이로 출발을 하려다가 사고를 당했다고도 해명을 했습니다. 근데 기사가 막 쏟아지면서 한간에는 뭐 밧줄이 그 기사의 목에 걸렸다 뭐 이런 얘기도 했던데 그게 가능해요?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그게 참 의아했거든요. 네네. 하지만 이제 경비원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어린이들이 많아서 그 진입을 통제를 한 거고 그래서 줄을 설치를 했다. 줄이 목에 걸려서 넘어진 게 아니라 오토바이 차체에 걸려서 넘어졌고 A씨가 넘어진 다음에 목에 줄이 닿았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이랬든 저랬든 아무튼 밧줄을 설치한 건 맞잖아요. 근데 A 기사가 넘어졌을 망정이지. 아니 그 사람이 아니었으면 또 다른 사람이 사고가 났을 거 아니에요. 이거 누가 잘못한 거예요? 그 설치한 그 아파트 측?
물론 이제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데 들어간 오토바이 기사에게도 뭔가 나름의 이유와 사정이 있었겠지만 만약에 이걸 잡으려고 고의적으로 다치게 하려고 밧줄을 설치하고 잡아당겼다고 하면 그것 역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법적으로야 아파트 공용 공간도 이렇게 관리자 의사에 반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주거 침입이 성립을 하게 될 수 있고요. 또 밧줄을 위험한 물건이라고 본다고 하면 이걸 이용해서 누군가를 고의로 다치게 했다 이런 경우라고 하면 특수상해나 뭐 특수폭행 이런 죄들이 성립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요. 이 오토바이 기사가 왜 들어갔어요? 이 아파트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음식을 그렇지, 배달해 주려고 맞아. 들어간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이걸 법적으로 문제 삼는다 하는 것도 좀 지나친 것 같고 또 이 경비원이 명확하게 이 그 배달 기사를 다치게 하려고 이렇게 밧줄을 잡아당긴지 지금 불분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누가 뭐 잘못했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배달기사분 상태는 어떤가요? 이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다친 거를 떠나서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네. 그리고 정신적인 충격도 클 거고요. 그래서 경찰도 이제 경비원을 불러서 조사하고 있는데 만약에 정말로 어린이를 보호하거나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밧줄을 설치할 게 아니라 이 통행 금지 표지판을 크게 이제 설치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주민을 다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밧줄을 만약에 설치했는데 어린이들이만 자전거 타고 가도 넘어졌어요. 그렇지. 어떻게 네, 책임집니까?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뒷문으로 배송을 했다가 벌금형을 받은 사례도 있었어요. 맞아요. 이 택배 기사가 강남의 한 미용실에 배송을 하다가 생겼던 일인데 네. 이 미용실이 왜 그런 건물이 있잖아요. 공동 현관에서 비밀번호 눌러야지 눌러서 들어갈 들어갈 수 수 있는 네. 그런 건물에 위치한 미용실이었는데 이 주인이 전화를 해보니까 주인이 전화를 안 받아서 비밀번호를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이 택배 기사가 망설이다가 어떻게 했냐면 뒷문으로 들어가서 미용실 안까지 들어가서 물건을 두고 나왔습니다. 나오는데 주인이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비밀번호를 알게 되니까 다시 뒷문으로 들어가서 그 물건을 가지고 나와서 마치 처음부터 공동현관을 통해서 들어가서 배송했던 것처럼 미용실 앞에다 물건을 두고 나온 거죠. 그러니까 전화 연결이 처음에 안 됐으니까 미용실 안으로 들어와서 물건을 두고 나온 거잖아요. 네. 주인 입장에서는 기분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주인도 이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고 이 택배 기사를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결국 건조물 침입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가 어떡해. 정식 재판까지 가게 됐어요. 정식 재판까지 갔다고? 그럼 소송 결과 어떻게 됐어요? 이게 유죄로 판단이 났어요. 이 법원이요. 출입문을 통한 정상적인 출입 방법이 아닌 경우에는 그 침입 방법 자체만으로도 관리자의 의사에 반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이 건물에 출입이 허용이 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출입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 관리자의 어떤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한다고 보게 될 수 있고 건조물 침입 행위가 성립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택배 기사는 그 문 앞에 둔 게 아니라 미용실 내부까지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더 문제가 될 수도 있었고 또 이 사람이 뭔가 좀 문제가 있다는 걸 스스로 인식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었던 게 비밀번호를 알고 난 다음에는 다시 정상적으로 배송한 것처럼 그렇게 꾸몄잖아요. 그래. 네. 그래서 법원에서도 미필적으로나마 이 택배 기사가 위법성을 인식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배달 이외에 그 안에서 뭔가 행동을 한 건 없었던 거죠? 배달만 하고 온 거죠? 맞아요. 네. 법원도 그런 점에 주목을 또 해서 이분이 들어가려고 했던 목적이 다른 목적이 아니라 배달을 하려고 들어간 거였고 또 거듭해서 사과하고 합의를 보려고 노력을 했던 그런 점들을 참작을 해서 이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고 이를 유예하는 판단을 최종적으로 내렸습니다. 아파트와 배달 기사 또 택배 기사 간의 갈등 이게 저 뉴스에도 가끔 나온단 말이죠. 네. 이게 왜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요즘 아파트들 보면은 뭐 아파트 단지를 좀 쾌적하게 한다고 공원처럼 만드는 곳들이 네.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차량 통행이 금지가 되는데 아이들이 그 공원화된 곳에서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거나 노는 경우가 맞아요. 왕왕 있거든요. 근데 결국 안전 때문에 뭐 이게 오토바이 차량을 통제하는 건데 근데 기사님들 입장에서는 1분 1초가 어떻게 보면 다 돈이잖아요. 네. 근데 못하게 하니까 이게 어디 걸어서 들어가서 배달하라 그러면 좀 불합리하다 느껴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요. 그게 이중고잖아요. 사실 차를 세워두고 걸어 들어가서 배달을 하고 시간이 생명인 사람들한테. 맞아, 그래서 맞아. 저도 뭐 이인철 변호사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런 좀 합리적인 방법들, 뭐 표지판을 세워둔다든지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아예 입구에 그 오토바이는 지하 주차장을 통해서 배달해달라는
그래, 맞아. 안내 표지 문구가 있거든요. 이것도 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안에서 너무 쌩쌩 달리는 건 위험하겠지만 그럼. 입주민과 서로 뭔가 합의점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이 오래된 아파트는 그냥 막 들어오시고 비석 껴서 우리 다 살고 있거든요. 너무 깔끔하게 새로 지어진 아파트는 그렇군요. 대조적이네요. 너 오래되고 제 새 거고. 그래요. 자, 두 번째 사연입니다. 자, 고기는 내가, 이것은 윗집이. 뭘까요? 고기는 내가, 이것은 윗집이. 계산은 윗집이. 그러면 좋겠다. 그러면 좋겠다. 고기는 내가 먹고. 뭐, 계산이 아니고 윗집이 뭘까요? 뭐라는 거야? 그럼 정답 볼까요? 답은? 아, 냄새. 냄새예요. 냄새가 아랫집 올라와서. 남자 역할 이정수 씨가 하고요. 윗집 여자 역할은 저 박수림이 합니다. 사연 속으로 들어갑니다. 화려한 여름을 맞이하기 위해 저는 봄부터 다이어트를 시작했습니다. 좋아하던 빵도 떡볶이도 치킨도 끊고요. 다이어트 시작한 지 한 달. 안 그래도 예민해져 있는데 얼마 전부터 아랫집에서 냄새가 솔솔 올라오더라고요. 다른 냄새도 아닌 고기 냄새가요. 뭐야, 어느 집에서 삼겹살을 굽나 보다. 배고파. 냄새 맡으니까 배가 더 고프다. 그럼 나도 구워 먹자. 아니야, 정신 차려. 박수림 정신 차려. 너 다이어트 중이잖아. 아니야. 내일 또 운동이나 하자. 하나, 둘.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했지만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고기 냄새. 알고 보니 베란다에서 고기를 구웠던 거더라고요. 고기는 아랫집이 굽는데 냄새는 저희 집으로 다 올라와서 냄새만으로 저녁마다 배가 부를 지경이었습니다. 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기요 801호 왜요? 901호.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쪽이 뭘 먹든 상관없어요. 근데 매일같이 고기를 베란다에서 굽는 건 너무하잖아요. 아니 내가 고기를 베란다에서 굽든 화장실에서 굽든 그게 뭐가 문제지? 이보세요. 냄새가 올라오잖아요. 냄새가 아주 직방으로. 참 되게 예민하게 구네. 삼겹살 냄새가 올라가면 얼마나 올라간다고. 그거 가지고 이렇게 쫄로 내려가 따라와. 나한테 관심 있는 거야 뭐야. 좀 불편하면 문을 닫아. 아니면은 향초라도 켜두든가. 저기 그쪽 내 스타일 아니거든요. 지금은 저보고 냄새를 맡으라는 거예요. 참 이건 어느 나라 에티켓이야 진짜. 이봐 아저씨. 고기를 굽고 싶으면 주방에서 후드를 켜고 구우라고요. 그게 에티켓. 알겠고요. 내 집에서 뭘 하든 내 마음이니까 고기는 제가 굽고 싶은 곳에서 굽겠습니다. 지금 하고 싶어 저 아저씨. 세상에 층간소음도 들어봤어. 층간 냄새라니요. 하루가 멀다 하고 베란다에서 고기를 굽는 아랫집 때문에 정말 너무너무 힘듭니다. 제발 베란다에서 고기 굽는 것만큼은 법으로 금지시켜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얄미워. 아니, 이거 공감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밑에서 이제 저 생선 굽는 냄새. 맞아요. 올라오거든요. 예, 어떤 사연입니까? 네, 층간소음 아니라 층간 냄새 사연입니다. 이 사연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 누리꾼이 하소연을 했는데요. 네. 아파트 베란다 삼겹살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었습니다. 이게 층간 냄새가 이제 원인이 된 건데 냄새 이게 확실히 이게 뭐 큰 문제가 있었나 봐요. 그 A씨가 자신의 집 베란다 문을 열고 삼겹살을 구워 먹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윗집에서 아저씨가 나와서 누가 몰상식하게 삼겹살을 굽냐, 냄새나게 피해를 주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A씨가 이거를 또 맞받아 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좀 언쟁이 벌어졌어요. 그렇구나. 고기 냄새 때문에 이웃 간의 분쟁 이거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담배 연기 때문에 분쟁은 종종 그렇죠, 있지만 있죠. 음식 냄새 때문에도 이런 일이 생기네요. 그러게. 글쎄,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는 좀 불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후드를 켜놓고 하면 냄새 안 나잖아요. 아니, 그래도 좀 굳이 올라오긴 이걸 하죠. 후드를 켜도 이게 살짝 올라와요? 오기는 올라와요. 근데 너무 베란다에서 굽는 거. 이 아파트는 너무 새 아파트구나. 시스템이 완벽하네. 저기 너무 후기에서 말린다고 너무 빨리 올라가고. 아니 밑에서 아유. 생선을 구워 올라오면 오늘은 생선 구워 먹어야겠다 이런 메뉴를 정해주는 것 같은데 저는 있어요. 없잖아. 김치찌개를 끓이든 무슨 그러면 굽나 보다 끓이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이게 분쟁까지는 안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좀 유난히 좀 냄새 민감한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한테는 이게 좀 짜증나는 일일 수도 그럴 수 있겠어요. 맞아. 있겠네요. 뭐 저는 이제 냄새 한번 맡고 밥 한번 먹고 냄새 맡고 밥 먹고. 설마. 짜린법이에요. 네, 하지만 이제 민감하신 분들은 불편하실 수가 있겠죠. 네. 다행히 이제 이 문제는 좀 아주 폭력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네. 언쟁이 가면서 좀 격하게 갈 뻔도 했습니다. 양쪽 식구들이 말려서 주먹 다짐까지는 가지는 않았다고는 하는데요. 네. A 씨 이제 베란다에서 고기를 굽는 게 그렇게 민폐냐며 하소연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말로 이런 거야. 이게 냄새
냄새보다도 그래. 뭐라고 툭 던졌는데 확 오니까 맞아. 서로 이제 자존심 싸움이 된 네, 거죠. 네. 어쨌든 냄새를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게 아무래도 쉽지가 않겠죠. 근데 실제로 이런 사연이 있었어요. 음식 냄새 때문은 아니고 이 담배 냄새 때문에 이웃 간 분쟁이 굉장히 심하게 번졌던 그런 사례가 있는데 서울 양천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 두 사람이 11층, 12층 아래 윗집 사이 이웃이었던 거예요. 근데 평소에 12층에 어린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층간소음이 너무 심해서 이 11층 사람들이 가족 전체가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는 돼요. 생활이 불편한 건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네. 맞아요. 그런데 어느 날 11층에서 뭔가 담배 연기 같은 게 올라온 것이 그건 아니죠.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심해서 아래를 확인을 해봤더니 방충망에 불 붙은 담배 몇 대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 화재의 위험도 있을 수 있고 또 아이들 건강도 걱정이 되니까 12층 주인이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11층 사람은 아니 별다른 의도는 없고 자기 위성 안테나에 이 까치나 비둘기 같은 새들이 훼손을 자꾸 하니까 이 새들을 쫓기 위해서 연기를 피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A 씨는 이 행동에 대해서 살인 미수라고 주장을 했대요. 이게 맞는 얘기예요, 근데? 그러면 남편이 흡연자면 아내는 살인자와 사는 겁니다. 그런 게 싫어하는 것 같고 저도 사실 담배 연기를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네. 친구가 담배 펴서 막 서로 싸운 적도 있었는데 근데 사실 이거를 담배를 폈다고 뭐 처벌하는 법 규정은 없어요. 다만 이제 관리사무소에 이제 얘기를 하면은 이제 흡연을 좀 중단해달라 그런 권고는 이제 보통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담배를 피운다는데 이걸 뭐라 그럴 수도 없고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형사처벌은 어렵지만 우리 민법에는 이제 수인 한두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웃 간의 분쟁을 해결할 때는 과연 참을 수 있을 정도인지 없을 정도인지. 예를 들어서 담배를 가끔 핀다. 그러면 참을 수 있잖아요. 근데 매일 그냥 허구한 날 핀다. 그럼 너무 괴롭잖아요. 이럴 경우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피해자 원고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피해를 받아서 얼마의 손해를 받았는지를 전부 다 입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소송을 하는 거는 쉽지가 않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뭐 층간소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윗집이 이제 흡연을 이제 항의하니까 밑에 집은 층간소음을 항의하니까 서로 이제 하지 않기로 이제 합의했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이제 이웃 간에는 배려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국민 상당수가 공동주택,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근데 아파트는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니까. 그럼요. 이게 배려. 그럼요. 그리고 뭐 한마디 할 때 이렇게 한마디가 부드럽게. 오면 이렇게 좀 부드럽게. 그렇지, 맞아요. 한마디 이렇게 쑥 했는데 훅 들어오면 감정선을 건드리면 싸우게 돼요. 네. 마지막 사연이요? 자, 마지막 사연 훅 들어가겠습니다. 이걸 위한 남편의 계획입니다. 재혼을 위한 남편의 계획. 재혼. 여기 이 정도 나와야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재혼. 더 가야 돼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혼을 위한? 10억. 10억을 위한? 자, 이 10억이 어떤 존재인지. 자, 남편 역할은 이정수 씨가 하고 아내 역할은 제가 합니다. 형사 역할은 이재용 님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연 속으로 들어가시죠. 전 오늘 첫눈에 사랑에 빠진 그녀와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오늘만큼은 제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일 겁니다. 내가 진짜 결혼을 하다니. 내 이거 진짜 이거 꿈 아니지? 당연히 꿈 아니지. 꿈인지 아닌지 한번 느껴봐. 오지 마. 아프잖아, 자기야. 아니지? 아니지? 자기 정말 내가 20살 꽃 같은 나이에 결혼해주는 걸 영광으로 알아야 해. 앞으로 나한테 잘해. 나도 자기 주민등록번호 보고 깜짝 놀랐어. 당연하지. 내 평생 자기만 사랑할게. 그래? 너무나 아름다운 신혼여행지에서 아내와 저는 앞으로 함께할 삶을 계획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행이야. 외국 나와서 이렇게 한식집 찾기가 진짜 쉽지 않거든. 우리 수림이 좋아하는 김치볶음밥, 떡볶이, 순대까지 다 샀고. 자, 맛있게 먹어야지. 응? 수림아. 오빠가 한식집 발견했는데 어디 갔냐? 장난치지 말고 어디 갔어? 나와. 어디 갔어? 찾고 또 찾았지만 아내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때 누구세요? 이정수 씨, 당신을 아내 살해 혐의로 체포합니다. 콜롬보!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안 죽였어요. 신혼여행지에서 사라진 아내가 죽었다니 이 사실도 기막힌데 아내를 죽인 사람이 저라니요. 전 정말 억울합니다. 뭐야 이게? 신혼 여행지에서 아내가 죽었다. 게다가
범인은 남편이다. 이거 뭐지? 야, 이거 어떻게 된 사연입니까? 이 사건 좀 유명했어요. 2017년 그 신혼여행지에서 아내를 살해한 일명 신혼여행 니코틴 살인 사건. 기억나. 그 당시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다, 아니다, 뭐 남편이 살해한 거다, 뭐 말이 많았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남편 우 씨 2015년 9월 자신의 부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A 씨와 인연을 맺었습니다. 네. 우 씨가 A 씨를 사귄 데에는 다 꿍꿍이가 있었습니다. 꿍꿍이 좋아서 결혼했다는 게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우 씨는 카페를 운영하면서 7급 공무원이 되는 게 꿈인 평범한 20대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생 목표가 하나가 더 있었는데요. 40살이 되기 전까지 10억 원이 넘는 돈을 모으겠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카페 매출이 월 100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모아둔 재산이 별로 없어서 실현하기가 좀 어려운 꿈이었습니다. 근데 10억 원을 모으겠다는 우 씨의 꿈하고 A 씨하고 연애하고 이게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 씨가 A 씨와 연인 관계가 되면서 가장 먼저 한 게 바로 보험 가입이었습니다. 그 보험에 가입을 시킨 이유가 설마 그 10억 원? 10억 원? 그렇습니다. 예, 우 씨가 일기장에는 A 씨랑 싸우고 설득해서 보험에 가입시킨다. 예상 가입 금액 10억 원이라고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군요. 그 여자친구 A 씨가 보험 가입을 거절한 거군요. 그럴 수 있겠다. 보험에 가입하려면 결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아직 연인 관계였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우 씨가 A 씨와 결혼하기로 마음먹고 프로포즈를 합니다. 하지만 2016년 당시에 미성년자였거든요, A 씨가. 그래서 A 씨 집에서 반대를 하자 집착을 하기 시작해요. A 씨가 급기야 임신을 했다는 그런 얘기까지. 보험금에 완전히 눈이 멀었네. 그럼 아내 그 A 씨는 눈치를 전혀 못 챈 건가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게 미성년자다 보니까 A 씨도 판단 능력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 씨가 A 씨와 혼인신고를 하기 반년 전 동거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 기간에 다른 여자를 만났고 심지어 이성과 해외여행을 다녀오기도 했고. 하지만 A 씨와는 헤어지지는 않았고요. 아니 정말 무서운 사람인 게요. A 씨를 그냥 10억을 벌 수단으로만 생각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두 사람이 동거 생활을 하다가 2017년 4월 A 씨가 법적으로 성인이 되니까 그때 우 씨가 바로 혼인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같은 달 두 사람 일본으로 신혼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다 아는 그 니코틴 살인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우 씨가 또 하나의 뭔가를 남겨요. 단서를 범죄의 단서를 남겼어요. 그렇죠. 우 씨의 목적이 10억 원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서 좀 이제 본인이 실수를 하게 돼요. 네. 공항에서 여행자 보험 가입하죠. 보통. 네네. 그런데 자신이 여행 중에 사망하면 A 씨가 5억 원을 받고 그리고 A 씨가 사망하면 우 씨가 1억 5천만 원을 받는 걸로 보험을 가입을 한 거예요. 뭔가 좀 이상한데? 어쨌든 그 우 씨는 아내를 이제 살해하고 그 조금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을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혼자 관광을 하면서 일본 여성 2명을 만나서 스티커 사진을 찍고 노래방에 가고 또 사망 사실을 A 씨의 가족에게 즉각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우 씨의 범행은 어떻게 알려지게 된 거예요? 한국으로 돌아왔죠. 우 씨가 혼자 돌아왔어요. 그리고 사건이 터진 지 약 한 달이 지나서 5월 20일에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보험사를 또 유유히 찾았다고 해요. 아내가 해외여행 중에 사망을 했으니까 보험금 1억 5천만 원을 내게 지급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보험사가 좀 의심스러웠다고 해요. 그래서 수사기관에 바로 넘겼어요. 보험사 관계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익자를 본인으로 지정을 하고 사망보험금을 과다하게 지정을 한 경우에는 일단 의심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근데 이 우 씨가 법정에서 그랬다면서요. 난 아내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는데 좀 도와줬을 뿐입니다. 뭐 이렇게 주장했다면서. 맞아요. 이 우 씨가 주장하기로는 아내가 자기가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목숨을 끊으면서 주사바늘도 자기가 스스로 찔렀다. 그러니까 본인은 뭐 자살 교사나 자살 방조는 될 수 있을지언정 살인은 절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근데 그러면 갑자기 아내가 막 삶의 의지가 없었거나 뭐 이랬던 건가요? 갑자기 그랬던 것은 아니고 이 아내가 평소에도 이 엄마 그러니까 우 씨의 장모와 불화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우울증에 시달렸었는데 실제로 사망 직전에 엄마 나는 나가서 죽는 게 나을 것 같아. 이제 엄마도 이런 딸 없는 셈 치고 잘 살아 이런 음성 메시지도 엄마한테 전송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게 모두 다
우 씨가 계획한 것이죠. 근데 우 씨의 범행을 입증하는 데는 또 우 씨의 일기장이 한 몫을 했다면서요? 그렇죠. 이제 계속 부인하니까 이 사람이 또 범행 동기를 밝혀야 되잖아요. 네.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됐는데 우 씨가 꼼꼼하게 작성한 일기장과 음성 메모가 작성됐습니다. 근데 그거를 발견해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일기장에 너무 쉽게 수술이 풀리니까 함정이 있을 것 같다. 마지막에 가서 마음이 바뀔 수 있으니까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심지어는 동물을 어디서 구해야 되는지 알아보겠다. 이렇게 동물 실험하는 것도 암시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범행 전에 꼼꼼하게 연습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구체적인 범행 방법도 기록이 돼 있는데요. 오사카로 여행을 갈 생각이고 3단 절벽에서 그녀를 밀을 생각이다. 찌를 생각이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또 심지어는 여행 때 니코틴 원액을 꼭 챙겨야 된다. 이런 아주 구체적인 내용도 기재가 돼 있었습니다. 야, 그냥 머릿속에 그냥 보험금 막 돈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이거 너무 병적으로 돈에 집착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일기장을 이제 검찰이 딱 증거로 제시하니까 이거는 본인이 과대망상증이다. 이렇게 이제 변명하는데 실제로 이혼 사건에도 이런 일이 가끔 있거든요. 이 남편이 아내가 너무 미우니까 아내가 남편 일기장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남편이 아내가 너무 미워서 아내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아내를 죽이고 말겠다. 이런 걸 이제 일기장을 딱 내니까 남편이 뭐라고 했냐면 이거 판타지인데요. 판타지 소설이다. 이렇게 이제 변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검찰이 이 사람의 범행 동기를 입증하는 증거로 제출해서 법원이 어느 정도 인정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 사건도 너무 끔찍한데 이와 또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고요? 맞아요. 이 생활고에 시달리던 부부가 남편이 실종돼서 사망한 것으로 그렇게 위장을 하고 보험금을 타내서 인생 역전을 하려고 하다가 발각됐던 사례가 있었어요. 우리가 보험금 받으려고 부부가 짜고 남편이 죽은 걸로. 네. 진짜 베레베게 달아오네. 맞아요. 이들이 어떻게 계획을 했냐면 남편이 바다 낚시를 나가서 실종된 것처럼 꾸미는 거예요. 근데 실종 선고를 받게 되면 사망한 것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보험금을 타낼 수 있거든요. 이게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실제로 이게 어느 정도는 성공을 해서요. 실제로 아내가 사망 간주가 돼서 지금 남편이 사망 간주가 돼서 보험금 9억을 아내가 받았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허술해 보이는데 이게 성공했다는 게 더 신기하네요. 그러게. 허술하지. 우리가 봐도 허술한데. 그죠. 그런데 그 거액의 보험금과 이런 수상한 죽음이 연계가 되면은 항상 이 범죄의 정황을 의심해 볼 수밖에 없죠. 네. 경찰도 이런 점을 좀 수상하게 여겼는데 제일 이제 의심스러웠던 점이 그 실종 당일의 날씨였어요. 사람이 날아가서 뭔가 뒤집히거나 해서 실종될 정도면 강풍이 엄청 세게 불었어야 되는데 그런 악천후도 아니었고 낚시 도구는 그대로 있고 사람만 연기처럼 사라졌던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끈질기게 수사한 끝에 결국에는 이 부부의 사기 행각을 밝혀내게 됐습니다. 당연히 밝혀지죠. 그런데 또 이 사건에 반전이 있었다고요? 반전이 있었어요. 남편이요 도피 행각을 벌이면서 내연녀와 같이 있었던 거예요. 아이고. 이 아내가 이렇게 보험금을 타서 도피 자금을 보내줬는데 내연녀와 남편은 같이 도피 행각을 벌이고 있었고 또 하나의 반전은 이 내연녀는 자기가 이 부부가 이런 사기 행각을 벌이는 줄 꿈에도 모르고 자기는 그냥 불륜 관계고 이 남자와 사랑의 도피 행각을 벌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남자는 내연녀도 속이고 아내도 속이고 철저하게 이중생활을 했던 거죠. 남편은 도대체 몇 사람의 뒤통수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니 이게 완전 영화가 따르면 이 내연녀랑 이제 사랑의 도피 행각을 벌리기까지 거의 영화네요, 영화. 그죠? 그렇죠. 이런 영화를 실제 다른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남편이 아내를 살인범으로 몰고 본인이 실종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나중에 복수를 하거든요. 근데 아내는 이미 살인죄로 처벌됐기 때문에 남편이 또 이제 죽어도 아내를 처벌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 보험 사고를 벌이다가 아내가 혹시 자신을 이제 할 수도 있다. 굉장히 이런 끔찍한 기억 속에 평생을 살아야 되고요. 또 얼마 전에 그 캄보디아 아내 망사 사건이라고요. 캄보디아. 이 남편이 아내 앞으로 90억 원이 넘는 보험금을 이제 가입을 한 다음에 아내가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어요. 남편은 끝까지 졸음운전이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가지고 결국은 무죄 판결을 받은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완전히 난 거예요? 무죄로 그냥? 네, 무죄로 났습니다. 그랬군요. 예.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법의 관점에서 한번 풀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름방학을 앞둔 지금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알고 계시면 좋은 정보가 있습니다. 2021 대한민국 청소년 바이오 아카데미가 인천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에서 열리는데요. 이 미래의 주역 청소년들에게 바이오 산업의 역할과 중요성을 알릴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6월 14일 오늘은 세계 헌혈자의 날인데요. 농협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혈액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 6월 한 달간 전사적으로 헌혈 동참에 나섭니다. 창립 60주년에 맞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차원에서 임직원 1,500여 명이 단체 헌혈을 하고 서랍 속 숨겨진 헌혈증 기부도 할 계획입니다. 혈액 수급난 해소에 보탬이 되고 나아가 이웃사랑과 생명 나눔의 실천인 헌혈의 중요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몇 년간 꾸준한 정비 작업으로 경기도 내 계곡의 모습이 확 바뀌었죠. 앞으로도 이런 모습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 지자체와 주민들이 힘을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함께 볼까요? 계곡 사이로 물줄기가 시원하게 흐릅니다. 바닥이 훤히 비칠 정도로 맑은 물에 발을 담그고 모처럼의 망중한을 즐겨봅니다. 과거 자릿세와 바가지 요금으로 논란이 됐던 불법 영어시설이 사라진 뒤 경기도 계곡은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휴양장소로 탈바꿈했습니다. 원래는 물이 검했어요. 초록하나 검은색인데 요즘에는 맑게 다 변한 것 같아요. 돌도 다 보일 정도면. 관건은 깨끗해진 계곡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입니다. 경기도는 방문객 편의를 위한 생활용 SOC 산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차시설과 친환경 휴게시설, 샤워실과 화장실 등을 설치하고 있는데 시설 운영권은 주민들에게 맡긴다는 계획입니다. 지자체는 운영 예산을 절감하고 주민들은 새로운 소득과 일자리를 얻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재미있게 할 수 있도록 각종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 또 지역에 상업을 하시는 그런 상권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그런 지원 방안들을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600억 원 예산을 투입해 청정계곡 생활 SOC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채널A 강신영입니다. 더워지니까 네. 아니나 다를까 모기들이 또 그렇게 설쳐서요. 이게 어디로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밤잠 설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또 날이 워낙 더워져서 지난 주말에 활동하기도 힘드신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오늘 하늘 표정은 좀 흐리다고 하고요. 네. 날은 한 31도까지 오른다고 합니다. 오늘도 더위에 대한 대비 단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A